김소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채란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김소월은 1924년 영변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광산 일을 돌보면서 소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산 일이 일거리가 없던지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소일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소월의 심리 상태라고 해야 하겠죠. 오랜만의 귀향이었지만 그동안의 실의와 좌절이 컸던 탓인지 마음의 안정을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도 하고 영변에 머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영변에 가서의 그의 심리 상태입니다. 만일 이 김소월이 우리의 친척이나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후배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상태라고 하겠죠. 호되게 나무라서 건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야 하겠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의와 좌절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서 시험도 못 보고 돌아왔는데 일본 유학이 좌절돼서 꿈이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데 보면 술과 아편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로 그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젊은이의 모습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1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영변에 가서 김소월이 채란을 만나게 되죠. 소월정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소장본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로 깊어가는 정분 속에서 소위 정분난다 이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은 아기자기한 나날을 보내는 한편 인생의 구슬픈 정회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소월은 채란이의 드쌓인 파란에 시달린 그런 신세를 동정했고 채란은 다감한 소월을 존경하고 사모했다. 그러나 정들자 이별인 격으로 이 두 사람이 영영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그런 채란의 몸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처로운 이별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월의 아내는 이때도 일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이 내용을 만일 그때 알았다면 잘들 놀고들 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이 무렵에 김소월이 그 숙모, 작은 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조선일보에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1965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의 내용입니다.
김소월이 할아버지의 광산 심부름으로 영변회를 갔다 와서 이때가 대략 1924년 무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계희영 여사, 그가 숙모입니다. 그를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길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작은 엄마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술이라도 벗하려고 술을 배웠다. 매일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한 소리 같이 들립니다. 이 숙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은 술에 미치고 죽음에 홀린 듯이 온종일 술상을 벌이고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온 밤을 꼬박 새우곤 했다. 김소월의 이러한 고통과 번민의 원인을 소월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1923년 10월 도쿄에 갔다가 입시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입시를 준비하기는 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그때 이후로 이 소월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아편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아무튼 이 무렵에 채란이를 만났다 하는 것이죠. 채란에게 빠져 있었다. 소월정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란이하고 이별을 앞둔 어느 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날도 술상을 놓고 마주 앉은 채란이 자기 신세를 노래로서 불러 소월이 이제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래로 불리워진 800개의 노래라는 것이죠. 김소월은 자기 스스로 밝히기를 1924년 가을에 영변에서 채란이를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1924년 진달래꽃이 필 무렵에 만났다 하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두어 열흘 동안에 열흘이 두어 개 있는 기간 동안 채란이하고 같이 지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노래의 주인과 숙면을 이루니 금년으로 하면 21, 당년에 갓 20, 몸은 기생이었을래라. 지난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기명은 그 기생이 쓰는 이름이 있죠. 예명처럼 기명은 채란이라 하였더니라. 이 800의 노래조는 채란이가 부르던 노래니 내가 영변을 떠날 임시하여 그 영변을 떠날 때 빌어 그의 친수로서 기록하여 가지고 돌아왔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란이 제 손으로 그 노래를 써 주었고 그것을 받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800개의 노래조 뒤에 그 조라는 글자 하나를 더 붙인 다음에 민요시 김소월이 만든 시로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채란이와의 관계
그 애절한 애틋한 그 연정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좀 짚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김소월의 시 인식,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란 무엇인가?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언어 리듬, 언어의 질서에 따라 고쳐서 내놓는 것이 시라는 생각이 애초에 없는 인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시를 남의 노래가 됐든 남의 이야기, 사연이 됐든 그냥 채집한 다음에 그 완성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상관없이 채집한 다음에 수정해서 그리고 이 수정을 한 것이 나의 창작이다. 이러면서 완성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시를 짓는 인식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수렵 채취한다고 하죠. 수렵은 빼고 들에 피어있는 산에 돋아있는 버섯을 그냥 따오면 내가 버섯을 생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식의 소유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100년 전 인물이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좀 박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시는 독창적인 창조, 창작이 아니고 수집, 그리고 정렬, 편집 이런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월의 시를 보면 과연 그런 식으로 만든 시가 많더라 하는 것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이라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인이 기생 치마폭에다가 시를 써주죠. 직접 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시를. 그렇게 되면 김소월 이야기처럼 친수로서 기록을 해서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시는 그 시의 작자는 기생이 된다. 이것이 김소월의 논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사람이 시를 김소월에게 선사하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고치면 그러면 김소월의 시가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100년 전에는 그래도 되는 것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작되고 발표된 시가 800개의 노래조라는 김소월의 민요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한 국어학자라고 해야 하겠죠. 김용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김소월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김용직 교수는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소월이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이 시를 가지고 민족적인 저항을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800개의 노래입니다. 이 800개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의 강사나
네가 그리 좁더냐 한 부분, 그리고 두루두루 살펴도 금강 단발령, 단발령은 그 머리를 깎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일제가 강점한 땅 어디에도 김소월이 정을 붙이고 안주할 곳이 없다는 민족의식으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 교수신문이던가 어떤 그런 곳에 글로써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를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는 채란의 노래는 전해오지 않고 김소월의 시로서만 전해옵니다. 그러니 이 시는 김소월이 발표한 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김소월의 인생, 김소월의 삶과 부합하는가? 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이 돼서 남을 대신해서 읊조리면 그게 속칭 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령술사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시인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이제 시를 보기로 합시다. 첫날에 길동무 만나기 쉬운가? 가다가 만나서 길동무 되지요. 오다 가다 만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 글다 말아라. 그러니까 남이 틀렸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가장님만 님이랴. 오다 가다 만나도 정 붙들면 님이지. 남편 있는 여자를 보고 남편만 님이냐, 너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하고 정들면 그것도 님이 아니겠느냐. 이거 좀 괘씸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에 화문석 돗자리 노촉대 그늘에는 70년 고락을 다짐둔 800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하죠. 밑에 것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나는 곁방의 미다지 소리라. 우리는 하룻밤 빌어 얻은 800에. 자,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그 노촉대를 밝힌 거기에는, 이것은 부부의 침시를 가리킵니다. 70년 고락을 다짐둔 800에. 그 남편이 있는 여자는 70년 동안 800에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처럼 기생은 드나드는 곁방에서 우리는 하룻밤 빌어 얻은 800에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만나서 그날 하룻밤 800에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조선의 강사나 네가 그리 좁더냐? 삼천리 서도를 끝까지 왔노라. 이 김용직 교수는 이것이 조국이 어떻고 한반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채란이에게 이건 뭡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행상에게 팔아먹었다. 이걸 나쁘게 표현할 것은 없습니다. 100년 전
빈곤했던 우리의 그 옛사람들은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심청전 같은 경우에 보면 잘 각색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딸을 제물로 팔지 않았습니까? 뭐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목숨을 버리고 그 대신 공양미를 얻었다. 그게 공양미가 됐든 부모가 먹고 살 쌀이 됐든 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경우에 체라는 조선의 강산이 그렇게 좁느냐, 뭐 따지면은 저 남쪽 끝에 중국 저 밑에까지 갔다가 또 위에 천지인에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영변까지 오다 보니까 영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결애가 있고 민족이 있고 조국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삼천리 서도를 내가 여기 왜 왔나? 서포의 사공님 날 실어다 주었소. 이제 신세 한탄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집 뒷산 솔밭에 버섯 따던 동무야, 어느 네 집 가문에 시집 가서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순탄하게 혼인해서 그렇게 가정주부로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고, 영남의 진주는 자라난 내 고향, 부모 없는 고향이라오 이랬습니다. 자기 고향이 진주인데 거기에서 자랐는데, 보통 고향에는 부모, 형제, 친지, 친구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향이다. 아버지는 나가버려서 없고 정신이 없어져서 뭐 정신질환을 앓아서 나가버려서 없고, 어머니는 자기를 팔고 재가해서 가버려서 없고 있어도 없고, 이런 내용이죠. 오늘은 하룻밤 단자음의 800에 내일은 상사의 검은고 베개라. 오늘 하룻밤 만난 님이 떠나면 내일부터는 그게 님이거니 하면서 검은고 베고 자겠다. 사실 그런데 이 경우에 뭐 10일을 두어 번 해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이러고 지낸 모양인데 그게 더 길어졌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첫 달가 꽃구요 목 놓지 말아라. 품속에 있던 님 길잡이 차릴라. 이건 쉽죠. 닭이 울면 그 하룻밤 님이 깨어서 짐 싸갖고 떠날 테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애국적인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펴도 금강 단발령, 고갯길도 없는 몸, 나는 어찌하라오. 이 내용에서 애국심이 보입니까? 항일정신이 보입니까? 이때가 1924년이라고 하는데 단발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싸웠던 것은 이미 1904년 뭐 그 이전이 되겠죠. 고종 황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시 속에 단발령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학자로서 가볍다. 어쩌면 뿌리가 얕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영남의 진주는 자라난 내 고향,
돌아갈 고향은 우리님의 800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이 진주이긴 하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렇게 하루 800개를 하는 그 내일이면 떠날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고향이다. 돌아갈 고향이다. 내용은 절묘합니다. 아주 그 정이 넘치는 혹은 그 사랑시로서 절절하게 보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시를 채록해서 채란이가 불렀던 것을 그 사람이 써주는 걸 받아와서 고친 다음에 발표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16년 7월 19일 경남일보 내용인데 경상도 지역을 쭉 돌면서 사실은 전국을 돌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예회관에서 이 그 800개의 노래라는 것을 극으로 연극 극화라고 하는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을 해서 이 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이거를 제작해서 공연을 하고 있다. 800개의 노래는 김소월의 800개 노래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러 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데리고 와서 봐라. 그러면 그 공연장에서 애도 봐주겠다. 또 다른 어떤 그 서비스도 제공해 주겠다. 그런 것을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김소월은 동경 상과대학을 다니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참상을 겪고 도망치다시피 돌아와서 술과 아편 등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 그때 영변 어느 색주가의 떠돌이 기생 채란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1924년 진달래꽃 필 무렵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김소월은 그 일본 도쿄 상과대학 입학을 한 바가 없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상당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주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기는 끊임없이 도쿄 상과대학 중퇴라는 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이 김소월 민요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그의 시가 이미 대중가요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 된 것이지 왜 근거 없는 상과대학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1923년이라고 하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5개월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사실이 더 의미가 있고 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조금 더 보기로 합시다. 채란은 개가를 하려는 어머니에 의해서 13살 되던 해에 행상에게 넘겨졌다. 그러면서 김소월하고 채란 모두 돌아갈 고향이나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은 하룻밤이면 사랑도 무너져 내릴 안타까운 사랑을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800개의 노래는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이 난다. 그냥 길바닥에서 싹 텄던 사랑이 길바닥에서 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그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할 만한 그런 스토리인가? 꼭 이래야 하는가? 이렇게 자식을 팔아먹고 가서 흔히 색주가 이렇게 가면은 몸 파는 여자로서 살아가고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술 따르고 돈 받아서 살고, 그리고 엄연히 남의 남편, 어떤 집안의 가장들을 오늘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만나가면서 그게 하룻밤이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랑이다 하면서 이런 것을 애들 데리고 와서 봐라. 그래야 하는가? 예술을 이해 못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예술이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기괴한 취미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김소월은 14살 때부터 유부남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스토리텔링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김소월의 인생 자체를 스토리하고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그렇고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슴 저리는 연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분석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유부남인 김소월은 다른 여자하고 사랑 따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여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다. 우리 과거에 도덕성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는 우리의 선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알몸으로 굴러다니는 모습을 후대에게 남겨놓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소월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 시를 쓰고 연애지를 하고 다니느냐? 당연히 이런 의문도 적어도 15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양보를 해도. 더구나 이 영변이라고 하는 데가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동경도 아니고 경성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라는 것이죠. 바로 옆 동네가 집입니다. 그리고 김소월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의 삶에서 김소월 아내 애가 자그만치 6명입니다. 이쁘지 않다, 얼굴이 검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혼인하고 바로 다음 해 집에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있게 하고 자기는 딴 여자하고 애정 행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애를 6이나 낳아서 길렀습니다. 아내는 그러고 사는 인간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해야 하겠죠. 그리고 김소월과 채란이 모두 돌아갈 고향도 집도 없다.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꿔버린 모양인데 그건 아니죠.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소월은 따지고 보면 영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있고 처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다 있죠. 바로 그곳이 고향이자 집입니다.
김소월은 이미 고향에 있고 이미 집에 있는 것이죠. 내놓은 전제 자체가 허위다,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김소월이 이 기생채란의 노래, 그것을 사실은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시로 한 건데, 이 이야기는 기생과의 불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채란의 노래를 그렇게 당당하게 빼앗아 가는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텃세라는 것이 있죠. 이 경우도 그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배비장전. 그 배비장전에 보면은 외지에서, 비장은 외지에서 이렇게 따라오죠. 그 파견이 되는 관리를 따라서. 그 외지에서 온 비장이 그 기생 애랑이한테 뭐 이빨을 다 그 뽑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비장은 외지인입니다. 뜨내기인 것이죠. 그곳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애랑이는 토박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면 외지인과 토박이가 대결을 하면 외지인이 이빨을 뽑히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김소월과 채란이가 이렇게 맞서게 되면은, 김소월은 토박이고 채란이는 외지인, 뜨내기다. 영변에 온 지도 2달 남짓 됐다고 하는 기록도 있던데, 그 중에 그러면은 한 달을 오자마자 김소월하고 보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앞에서 이야기한 법칙에 따르면 채란이가 이빨을 몽땅 뽑힐 이제 그런 경우다. 그러면 그 대신에 노래를 뺏겼는가? 그 정도면 가볍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채란이의 그 시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족성, 항일정신, 이런 것들을 넣고 미리 그것을 세워놓고 설명을 했던 그런 예다. 좀 더 이것을 분석하면서 비판을 하자, 그쪽에서 하자 하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직 교수가 이미 그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김용직 교수의 그 대를 이은 그런 학자들이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비판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죠. 그럴 의사가 있으면은 또 뜻을 밝혀주면 환영하겠습니다. 김용직 서울대 교수는 이 진달래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김소월의 님 가운데 일부는 이성의 애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이 국가, 결의, 이런 것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던가. 뭐가 개념이 수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그걸 상징한다. 그게 그거다. 너무나 강렬하다.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참 딱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분위기로는 김소월이 항일투쟁을 한 시인이었으면 딱 좋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어떻든 거기에 근접한다는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서정시의 원류 김소월 진달래꽃. 그러면서 김소월의 시는 민족시, 민중시의 전범이었다. 전범은 그 표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장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문학회, 경남대학교 교수인지 하여튼 거기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에 나타난 공동체 인식. 이것은 조금 소개를 하죠. 그 내용입니다. 3.1운동 직후 학생 신분이었던 김소월은 일제가 주도하는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해서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온 전통사회가 그 체계가 와해돼가는 현실을 체감한다. 이때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체성의 근거가 되어온 내면의 대타자를 상징하고 그 님을 상실한 서름은 봄비와 그 비를 맞고 떨어지는 꽃잎에 비유된다. 이거 비웃거나 조롱하려는 뜻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글이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달래꽃의 붉은빛 거기에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아니 왜 진달래꽃입니까? 철쭉하지. 아니면 장미하든지 가시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피가 더 줄줄 흐를 텐데. 그런데 어떻든 진달래꽃을 가지고 무슨 붉은빛에 기대서 이게 항일정신이다.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정말 그 돋보기를 가지고 헤집고 있는데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님이라는 것이 무슨 결애다, 민족이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달래꽃을 다시 읽어보기로 합시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지금 가는 것이 결애요, 민족이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 간다고 하는 것이 항일투쟁을 그만두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죠. 김소월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국이나 결애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인간이었는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망해버리고 소멸돼도 된다는 것인가? 답을 들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영변의 약산이라는 것이 지금 치면 북한 땅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옛날에 1945년 이후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레드,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김소월이 그 고향, 마음의 고향 혹은 이념적인 고향 그것을 몹시 애타게 갈구하고 그리워했다 이런 설명도 더러는 하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변이 됐든 곽산이 됐든 그곳이 김소월의 고향이죠. 그 김소월은 고향에 못 간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근 10년 동안 그냥 고향에 콕 박혀가지고 시도 안 쓰고 그냥 술 먹고 뭐하고 하면서 고향에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그 분단된 이후에 영변을 그리워하고 거기를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시대착오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시는 분단이라는 것을 모르던 100년 전 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근데 이걸 보면 간다고 하는 것이 조국이 간다, 결애가 간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 민족이나 결애나 이런 것이 김소월을 여기에다가 두고 가출을 한 것인가? 또 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다 이러면은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하는 것인가?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반어법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반어법이건 뭐건 아니 민족이 망하는데 반어법 쓰고 있으면 두들겨 맞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소멸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슬퍼해야지.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김소월 이 인물이 어디다 대고 제 마음대로 꽃을 뿌리면서 환송을 하겠다고 합니까? 나라가 망해갈 때는 붙잡아야 하고 우리 민족이 모두 말살이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꽃을 뿌리면서 잘 죽어라, 잘 망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회에 우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냥 사랑에 빠진 그런 그 남자가 그냥 뻥 차인 그리고 나서 쓴 시다. 이쪽이 좀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그 역겨운 짓을 한 것, 다시 말해서 배신을 한 것은 김소월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시를 보면 상대방이 자기를 역겨워하는데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들어있죠. 보통은 이와 같이 상대가 나를 역겨워서 떠나는데 그냥 그 가슴 아파하면서도 가는 거를 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배신을 안 했어야 하는 것이죠. 김소월처럼 배신을 해놓고 그동안 쭉 사귀다가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상대가 원망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월정전이라는 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소월이 혼인하는 당일 아마 그 지역에서는 말을 타고 그 말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서 가는 모양입니다.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하는 날 말을 타고 말등위에서 가면서 이제 길쪽 길에 구경하는 행렬이 있죠. 그 행렬을 샛눈으로 슬금슬금 보면서 오순이가 나와서 서 있을까봐 속으로 벌벌 떠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배신자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가 아주 여성적이다 이런 그 분석들을 하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쓴 그 화자, 그가 피동적이고 순종적이다. 이 여성의 마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봅니다. 혼인하는 날 오순이가 나왔을까봐 벌벌 떨었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오순이에게 배신을 한 데 대해서 사실은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순이가 누나였다고 하죠. 그래서 접동새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나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소월이 상당히 요즘 같으면은 왕따였다 하는 그런 진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 앞에서 내성적인 술을 먹고 큰 소리를 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상황에서 냉천인가 하는 그 폭포 있는 그 부근에서 자기가 배신을 한 그 입장에서 오순이가 그렇게 뿌리치고 달려간 그 상황에서 갑자기 순종적인 피동적인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풀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오순이와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지저분한 사건이 이 시의 모티브였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여지는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이 진달래꽃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한 것을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것도 맞아 짚어보기로 하죠. 이 백과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김소월이 굳이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변의 약산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시의 제작 과정에서 이런 시적 배경을 설정한데 김소월의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영변의 약산 동대에 핀 진달래꽃을 이끌어왔을 까닭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필자는 김학동 씨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도 그냥 보기에 번지르르 하다면은 바꿔칠 수 있는 것이 김소월이다. 다시 말해서 그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 대단한 시인이 뜻없는 짓을 할 리가 없어. 이렇게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가 간단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런 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과사전의 주장에 따른다면 영변의 진달래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진달래꽃의 주인공은 오순이가 아니고 기녀 채란이가 되겠죠.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하는 것, 거기에 슬픔보다 슬픔과 원망이 사무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님을 보냈듯이 그러니 빨리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 시를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한 것이죠. 물론 시 감상은 제각기 해도 됩니다. 만일 짜장면을 판다.
그러면 먹는 사람이 제각기 자기 입맛에 맞는 짜장면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짜장면을 만들어서 내놓는 사람은 적어도 이것은 짜장면에 속한다 하는 그 기준은 갖춰서 내놔야 하는 것이죠.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오순이가 됐든 채란이가 됐든 못 온다 하는 겁니다. 오순이는 결국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렸고 채란이는 기생이고 아니 뭐니 해도 김소월은 14살 때부터 유부남이고 못 온다. 뭘 돌아오라고 바란다는 것이냐. 아주 이 시를 보면은 김소월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윤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기생이 들병장수를 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색주가에서 돈을 버는 여자의 이야기를 김소월이 썼는데 그게 김소월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애국심, 그 항일정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김소월이 기생입니까? 비유를 하는 것도 정도껏 하는 것이지. 이것도 풀이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심각하게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고 김소월의 경우에는 이게 달라도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 원래는 오순이라고 한다면 곽산의 진달래봉이 되겠죠. 본인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영변의 약산으로 바뀌었는가? 그 소월 정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남산의 진달래봉은 이것이 그 곽산의 오순이하고 갔던 그 진달래봉을 말합니다. 진달래봉의 그 원래는 그 남산의 진달래봉이었는데 보니까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가 더 화려하고 더 유명하더라. 그래서 이거로 그냥 퇴고하면서 바꿔버렸다. 영변의 약산이라고 수정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채란이가 노트에 자기 손으로 적어준 시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소월의 것이다. 좀 그 대략의 테두리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그 시인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곽산의 진달래봉보다는 영변 약산의 진달래가 더 폼난다. 그러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 뼈를 깎는 시어를 고르는 그 노력, 그런 것이라든지 자기의 그 신념 혹은 감각, 이거를 끝까지 파고드는 창작자의 고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김소월 시인은 근 100년, 120년 전에 태어나서 100년 전에 활약을 한 그런 시인인데 우리는 뜻밖에도 공장제 시,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를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채란이의 그 시, 그 시의 내용은 글쎄 그게 아름답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는 내용은 또 아직 인생의 깊이가 좀 부족해서 공감도 못하고 그냥 되는 데까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